1942년 8월 17일 오전 7시 42분이었습니다. 폴건 데이는 브리즈번 근처 이글팜 비행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글러스 A-20 하복 폭격기 날개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기계공들은 폭격기의 기수의 59경 기관총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폭격수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43살이었습니다. 해군에서 21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4명의 자녀는 마닐라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5번째 공군은 보충 병력이 도착하는 것보다 더 빨리 폭격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3번째 공격 그룹은 일본 수송선을 고고도에서 공격하려다 11대의 A-10 폭격기를 잃었습니다. 폭격수들은 움직이는 함선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낮게 내려가면 함포 사수들이 그들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에드르너 데이는 지난주 산호해에서 자신의 승무원 3명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군은 뉴기니를 마음대로 증원하고 있었습니다. 건 데이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폭격기가 물 위로 돌멩이처럼 폭탄을 튕겨 보낼 만큼 충분히 낮게 날 수 있다면 함선을 근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접근하는 동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는 함선의 대공포를 전방 화력으로 압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폭격기를 지상 공격기로 바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A-20 하복 폭격기에는 기수의 4정의 39경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39경 탄환은 함선 장갑의 우박처럼 튕겨 나갔습니다. 건 데이는 59경 기관총이 필요했습니다. 4정의 총이 폭격수가 앉던 자리에 장착되었습니다. 이 총들은 정면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총들은 분당 총 1700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5번째 공군 사령관인 조지 케니 장군은 건 데이에게 이 개념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일주일을 주었습니다. 건 데이는 다시 날 수 없는 파괴된 P-39 및 P-40 전투기에서 분리한 59경 기관총을 사용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총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는 기관총들을 기숙한 내부의 강철 프레임에 장착했습니다. 각 기관총의 무게는 64파운드였습니다. 4정의 총과 200파운드의 탄약이었습니다. 이 무게는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시험 비행은 조종사를 거에 죽일 뻔했습니다. A-20 폭격기는 거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기수가 아래로 꺾이려 했습니다. 건 데이는 이틀 동안 항공기의 균형을 다시 맞추었습니다. 그는 장비를 후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꼬리 트림을 조정했습니다. 2번째 시험 조종사는 비행기가 화가 난 것처럼 날았지만 그래도 날았다고 보고했습니다. 9월 12일, 16대에 개조된 A-20 폭격기가 분하에 있는 일본군 비행장을 공격했습니다. 지상 공격기들은 나무 꼭대기 높이로 진입하며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있던 랄레대의 일본군 항공기를 파괴하고 모든 대공포 진지를 제압했습니다. 당대의 A-10 폭격기가 손실되었습니다. 케니 장군은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A-10 폭격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거리가 너무 짧아 오웬 스텔리 산맥 건너편의 일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폭탄 탑재량도 너무 적었습니다. 건 데이는 더 큰 플랫폼, 즉 B-25 미첼이 필요했습니다. B-25 미첼은 더 긴 사거리, 더 무거운 탑재량, 그리고 기관총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월에 건 데이는 B-25C 폭격기에서 폭격수와 기수 기관총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기수의 4정의 59경 기관총을 설치했습니다. 동체 외부의 치크팩에도 4정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상단 포탑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10정의 전방 사격용 기관총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각 측면에 2정을 더 추가했습니다. 총 14정의 기관총이 장착되었습니다. 초당 215파운드의 납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 승무원들은 이를 파피의 어리석은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파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건 데이는 시제품을 차터 타워즈로 날라 3번째 공격 그룹에 시연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기수가 무거웠습니다. 이륙시 하늘에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는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조종간에 강한 후방 압력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중에 뜨면 B-25 폭격기는 날아다니는 구축함과 같았습니다. 케니 장군은 즉시 12대의 추가 개조를 명령했습니다.
타운즈빌에 있는 라드난 번째 공군 보급 부대는 매일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B-25 폭격기를 개조했습니다. 1943년 2월까지 그들은 30대의 지상 공격기를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케니 장군은 설계도를 오하이오주 라이트 필드로 보냈습니다. 일군 항공대 엔지니어들은 3일 동안 개조 내용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조는 비실용적이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무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개조된 B-25 폭격기를 즉시 비행 금지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케니 장군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라이트 필드 엔지니어들은 파피건이 건십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니 장군은 그들에게 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비행기 12대가 비스마르크해에서 일본군 수송선을 파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수송선이 침몰했습니다. 이미 60대의 지상 공격기가 호주에서 개조되고 있었습니다. 아놀드 장군은 사실상 엔지니어들을 사무실에서 쫓아냈습니다. 비스마르크해 해전은 1943년 2월 28일 정보 감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멜버른의 연합군 암호 해독가들은 일본 해군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한 수송선단이 라바우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8척의 수송선과 8척의 구축함 호위선이 있었습니다. 거의 7,000명의 일본군 병력이 뉴기니 북부 해안의 라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케니 장군은 그들을 막을 72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송선단의 항로는 뉴브리튼 섬과 뉴기니 사이의 비스마르크해를 가로질렀습니다. 400m의 탁 트인 바다였습니다. 일본군 사령관들은 악천후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3월은 몬순 시즌이었습니다. 낮은 구름, 폭우, 그리고 좋지 않은 시야였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들은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씨에 대해서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폭격기에 대해서는 틀렸습니다. 3월 2일, 정찰기들이 비타스 해협을 통해 남쪽으로 항해하는 수송선단을 발견했습니다. 비셉은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들이 15,000피트 상공에서 구름 사이를 뚫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137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투 후 분석 결과 그들은 아무것도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움직이는 함선을 상대로 한 고고도 폭격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본군 수송선단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함선들은 흩어졌습니다. 수송선들은 뉴기니 해안을 따라 붙었습니다. 구축함들은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일본군 사령관들은 3월 4일 새벽까지 라에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 어모 아래 병력을 하락할 계획이었습니다. 뉴기니에서의 전쟁은 일본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새벽에 무엇이 다가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에드르너 데이는 3월 2일 저녁, 포트 모르즈비에서 92번째 폭격 비행대에게 브리핑했습니다. 공격대는 12대의 B-25 지상 공격기와 30대의 개조된 A-20 하복 폭격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상공 엄호를 위해 왕립 호주 공군 보우 전투기와 일본군 제로기를 상대할 P-38 라이트닝 전투기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상 공격기들은 물리 50피트의 마스트 헤드 높이에서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사격거리는 근거리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집중된 화력으로 함포를 압도하십시오. 함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물리로 폭탄을 튕겨 공격하십시오. 제로기가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오십시오. 르너 데이는 이 전술을 사용하라 한 번의 연습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의 항법사가 지상 공격기가 접근 중에 포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르너 데이는 내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은 2200시에 끝났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3월 3일 오전 6시 30분, 공격대는 워드헌트 곧 상공에 집결했습니다. 137대의 항공기였습니다. B-7 폭격기들은 먼저 고고도에서 공격하러 방어 사격을 이로 유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상 공격기들이 낮게 진입할 것이었습니다. B-7 폭격기들이 도착했을 때 일본군 수송선단은 라에에서 북서쪽으로 7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중폭격기들은 흩어진 구름 사이를 뚫고 공격했습니다. 수송선들은 모든 포로 포문을 날았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대의 비셉은 폭격기는 대공포 피해를 입고 돌아섰습니다. 나머지는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지상 공격기들이 도착했습니다. 르너 대인은 남동쪽에서 파도 높이로 B-25 폭격기들을 이끌고 진입했습니다. 항공기 한 대당 랄레 정예 전방 사격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12대의 지상 공격기에 총 168정의 총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렬로 나란히 진입했습니다. 300야드 너비의 활약벽을 형성했습니다. 수송선 교쿠 세이마루에 있던 일본군 순무원들은 2마일 밖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함장은 우현으로 급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B-25 폭격기들은 800야드 거리에서 발포했습니다. 59경 탄환은 전기톱처럼 물 위를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탄환들은 함선의 상부 구조를 강타했습니다. 함교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대공포 순무원들은 총을 조준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세 대의 B-25 폭격기들이 100야드 거리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물 위로 튕겨 나갔습니다. 수선 아래 선체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함선의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세 번째 폭탄은 빗나갔습니다. 교쿠마루는 지상 공격기들이 도착한 지 30초 만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함선은 불타며 자연으로 기울었습니다. 함선은 40분 안에 침몰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수송선일 뿐이었습니다. 수송선 테아오마루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함장은 엔진을 최고 속도인 15노트까지 올렸습니다. B-25 지상 공격기들은 240노트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4대의 지상 공격기가 양쪽에서 테아르마루를 에워쌌습니다. 59경 탄환 줄기가 갑판에 집중되었습니다. 대공포 순무원들은 총 앞에서 사망했습니다. 함교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함선 보함장은 가슴에 3발의 탄환을 맞았습니다. 함장은 또 다른 10초를 버티다 집중 사격에 쓰러졌습니다. 지상 공격기들은 총 8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5발이 명중했습니다. 함선은 2동강이 났습니다. 구멍이 났을 때 일본군 병사들은 갑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갑판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수송선은 6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완전 무장한 채 비스마르크해로 뛰어들었습니다. 군장들이 그들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호주군 보우 전투기들이 수송선을 엄호하려던 구축함 시카미의 갑판을 공격했습니다. 구축함의 대공포 사격이 한 대의 보우 전투기에 명중했습니다. 호주군 조종사는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의 전방 기관총은 구축함의 갑판을 함수부터 한미까지 쓸어버렸습니다. 일본군 포병 승무원들은 쓰러졌습니다. B-25 지상 공격기들이 도착했을 때 시카미는 방어 수단이 없었습니다. 세 대의 지상 공격기가 다른 각도에서 공격했습니다. 구축함은 공격 방향으로 선회하려 했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폭탄들이 좌현, 우현, 그리고 함선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구축함은 즉시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물 위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2시간 뒤 함선을 버렸습니다. 3월 3일 오전 9시까지 일본군 수송선단은 40제곱마일의 해락에 흩어졌습니다. 5척의 수송선이 침몰하거나 불타고 있었습니다. 2척의 구축함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남은 함선들은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상 공격기들은 오후 2시에 돌아왔습니다. 신선한 폭탄과 가득 찬 탄약 적재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에는 전투기 어모가 없었습니다. 제로기들은 라에 착륙하라 연료를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지상에 있었습니다. 수송선 이오마루는 두 번째 공격에서 12발의 폭탄 명중을 당했습니다. 함선의 탄약고가 폭발했습니다. 130m 떨어진 포트 모르즈비에서도 그 폭발이 보랐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잔해도 생존자도 없었습니다. 1800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3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에드르너 데이의 지상 공격기는 수송선 오아와 마루 상공을 낮게 비행했습니다. 그의 부조종사는 갑판 위에서 얄레 군대의 화재를 세웠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배 밖으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공포들은 침묵했습니다. 르너 데이의 폭격수는 근거리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두 발의 폭탄이 모두 명중했습니다. 수송선은 선미부터 가라앉더니 전복되었습니다. 개조된 A-20 하복 폭격기들은 무력화된 구축함들을 추격했습니다. 구축함 아사시오는 물에 빠진 생존자들을 구조하려 했습니다. 세 대의 A-20 폭격기가 다른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구축함 승무원들은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이 발사되기 전까지는 지상 공격기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사시오는 전방 갑판과 함교의 폭탄 명중을 당했습니다. 구축함은 밤새 불타올랐습니다. 3월 4일 새벽에 침몰했습니다. 3월 3일 저녁까지 일본군 수송선단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8척의 수송선이 침몰했습니다. 4척의 구축함이 침몰했습니다. 라바우를 떠난 거의 7,000명의 일본군 병력 중 1,200명 미만이 라에 도착했습니다. 2,700명이 구조되어 라바울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비스마르크해에서 사망했습니다. 연합군의 손실은 항공기 4대랐습니다. 한 대의 비셉은 폭격기와 3대의 P-38 전투기가 포함되었습니다. 13명의 항공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를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전멸적인 전투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일본군은 다시는 수송선단으로 뉴기니를 증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서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는 폴건 데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건십 덕분이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라이트 필드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B-25 개조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케니 장군은 3월 5일 워싱턴의 해프 아놀드 장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상선 파괴기 개조 생산 승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 본문은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2대의 B-25 지상 공격기가 방금 일본군 수송선단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모든 B-25 생산 항공기의 전방 기관총 패키지를 즉시 공장 통합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놀드 장군은 그날 오후 노스 아메리칸 항공사의 J.H. 더치 킨들버거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킨들버거 사장은 자신의 엔지니어들이 그 개조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놀드 장군은 그들을 설계한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건 데이는 캘리포니아로 항했습니다. 그는 호주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폴리와 4명의 자녀는 여전히 마닐라의 산토 토마스 억류 캠프에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1942년 1월부터 그들을 억류해 왔습니다. 총 14개월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해방에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모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케니 장군은 이를 명령으로 내렸습니다. 제5 공군은 공장에서 제작된 수백 대의 스트레이퍼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에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은 건이 6주 이내에 태평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1943년 3월 27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착륙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 공장은 140에이커에 걸쳐 있었습니다. 3교대로 2만 명의 작업자가 근무했습니다. 조립 라인은 4시간마다 한 대의 B-25 폭격기를 생산했습니다. 공장 엔지니어들은 건이 손으로 그린 청사진을 낭구했습니다. 그들은 인력 계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풍동 시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은 비행하면서 시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무게 중심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은 보상을 위해 무전 장비를 후방으로 옮긴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개조 작업이 측면 기관총 마운트 주변의 동체 에피를 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9경 기관총의 총구 폭풍이 알루미늄을 벗겨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은 실제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로펠러 아크 너머로 연장되도록 용접한 폭풍 튜브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공장 엔지니어들은 2주 동안 건이 현장 개조 사항을 락설계하여 생산 도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수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총기 마운트를 재설계했습니다. 그들은 동체 에피를 보강하기 위해 더 두꺼운 알루미늄 패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무게 중심 이동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꼬리 트림을 조정했습니다. 첫 번째 공장 생산형 B-25G 기종 스트레이퍼가 1943년 5월 10일에 조립 라인에서 출고되었습니다. 견고한 기수에는 내정예 59경 기관총이 장착되었습니다. 전방 동체에는 75mm M4 대포가 있었습니다. 이 대포는 M3리 전차와 동일한 탄약을 사용했습니다. 단 한 발의 포탄으로도 구축함을 수선 아래에 구멍 낼 수 있었습니다. 건은 시제품을 시험 비행했습니다. 75mm 대포는 발사될 때 4피트 뒤로 밀렸습니다. 항공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항해사는 사격 사이에 대포를 수동으로 재장전해야 했습니다. 발사 속도는 30초에 한 발이었습니다. 건은 엔지니어들에게 함선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표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은 400대의 B-25G 기종 스트레이퍼를 제작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설계를 개선했습니다. B-25H 기종은 충만 장착대에 내정예 59경 기관총을 추가했습니다. 기수에는 라덜 정예 기관총이, 측면에는 내정예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상부 포탑의 두 정은 전방으로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총 14정의 전방 발사 기관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H 모델은 75mm 대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반동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항해사는 더 빠르게 재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발사 속도는 20초에 한 발로 증가했습니다. B-25J 기종은 75mm 대포를 제거했습니다. 대신 내정예 59경 기관총을 추가했습니다. 총 18정의 전방 발사 기관총을 갖춘 이 기종은 락사상 가장 중무장한 양산 폭격기였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은 4,900대의 B-25J 기종을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1943년 10월에 첫 번째 기종들을 태평양으로 보냈습니다. 건은 5월에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정확히 6주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여전히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퍼들은 계속해서 사냥했습니다. 1943년 4월, B-25 폭격기들은 핀치아펜 근처에서 일본군 병력과 보급품을 싣고 있던 16척의 일본 바지선을 파괴했습니다. 5월에는 이왁 항구에서 12척의 화물선을 격침했습니다. 6월에는 보르네오의 발릭파판에 있는 유류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대낮에 선박으로 보급품을 이동시키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스트레이퍼들은 레이더를 사용하라 밤에 공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50피트 높이에서 수면 폭격을 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PT보트와 협력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PT보트는 마지막 순간에 탐조 등으로 목표물을 비추었습니다. 일본군은 개조된 B-25 폭격기를 검은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943년 11월 2일, 벤 프리지가 소령은 4개 편대의 스트레이퍼를 이끌고 라바울 항구로 진입했습니다. 총 137대의 라납군 항공기 중 59대가 B-25 폭격기였습니다. 항구에는 38척의 일본 함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순양함, 구축함, 유조선, 화물선, 그리고 소해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스트레이퍼들은 대공포 사수들의 시야를 가리는 인광 연막 속을 뚫고 돛대 높이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이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15분 만에 30척의 함선이 피격되었습니다. 5척이 즉시 격침되었습니다. 12척은 수리 불능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머지 함선들은 절뚝거리며 움직였습니다. 라바울 항구는 전진 보급 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건은 그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44살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비행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본부의 특별 프로젝트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여전히 마닐라에 있었고, 모든 임무는 그를 가족에게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산토 토마스 억류 캠프에서 오는 정보 보고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량 배급이 줄고 약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포로들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캠프 사령관은 적십자에 알렸습니다. 만약 연합군이 마닐라에 접근하면 모든 포로들을 처형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해방의 때가 오면 마닐라 상공에서의 첫 번째 임무를 비행하고 싶다고 케니에게 말했습니다. 케니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스트레이퍼들은 1944년을 거치며 발전했습니다. 일부 기종들은 날개 아래에 라덜 발에 5인치 고속 로켓을 장착했습니다. 어떤 기종은 네이팜탄을 실었습니다. 어떤 기종은 파라프레그 폭탄을 운반했습니다. 이것은 낙하산을 탄 소형 파편 폭탄으로 B-25 폭격기가 폭발에 휘말리지 않고 최소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술은 합동 공격이었습니다. 중무장한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들이 2만 피트 상공에서 폭격했습니다. 이는 방어하는 적군이 이를 올려다보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퍼들은 저고도로 진입했습니다. 총을 쏘는 병사들이 아래를 내려다볼 때쯤이면 B-25 폭격기들은 이미 그들 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1944년 처음 8달 동안 제5 공군 스트레이퍼들은 지상에서 947대의 일본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270세 척의 함선을 격침했습니다. 약 38,000명의 일본군 병사를 사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조된 B-25 폭격기들은 서남 태평양 전역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만의 개조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비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추가 연료 탱크를 장착했습니다. 그는 총기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발사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탄약 장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태평양의 일부 B-25 폭격기들은 다른 곳에는 없는 개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건이 임무 전날 밤에 직접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구 사령관들도 스트레이퍼를 원했습니다. 케니는 그들에게 청사진을 보냈습니다. 지중해 전구는 B-25 폭격기를 개조했습니다. 이들은 북아프리카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독일 호송대를 상대로 대함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국 버마 인도 전구는 버마 도로를 따라 일본 보급선을 공격하기 위해 B-25 폭격기를 개조했습니다. 건이 브리즈번에서 입증한 개념은 모든 전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44년 10월 20일, 미군이 필리핀 레이테에 상륙했습니다. 마닐라 해방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이 가족은 거의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여러 임무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승무원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타클로반 비행장을 폭격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1944년 11월 27일 새벽 3시 30분, 타클로반 비행장을 공격했습니다. 총 56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었습니다. 미쓰비시 G4M 베티 폭격기들이 제로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북쪽에서 저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레이더 조작병들은 너무 늦게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건은 첫 번째 폭탄이 터졌을 때 작전 텐트에서 아침 공격 임무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텐트는 주 활주로에서 200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파편이 캔버스 벽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파편 하나가 건이 왼쪽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또 다른 파편은 그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군의관은 그가 서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그의 비행복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건은 자신의 항공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은 30피트를 나아가다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레이트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다리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파편이 동맥을 끊어 놓았습니다. 애과에 사는 건이 최소 6개월 동안, 아마도 더 오랫동안 다시 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상으로 그는 예방 전역 자격을 얻었습니다. 45살의 나이에 해군과 육군을 합쳐 26년을 복무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건은 애과의사에게 가족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닐라 전투는 1945년 2월 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은 도시 전역에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일본군은 마닐라를 요새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거리를 방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투는 잔혹했습니다. 건물마다,
구락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산토 토마스 억류 캠프는 2월 3일에 해방되었습니다. 3,700명의 연합군 포로들이 풀려났습니다. 건이 아내 폴리는 89파운드였습니다. 그의 딸 줄리아는 63파운드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한 번 쌀과 야채 수프를 먹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다니엘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의 막내딸은 이지를 앓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건은 이르 명령을 어기고 2월 4일에 마닐라로 날아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그에게 가벼운 업무만 허용했습니다. 전투 비행은 금지되었습니다. 건은 대신 산토 토마스로 갔습니다. 그는 육군이 설치한 임시 병원에서 가족을 찾았습니다. 폴리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1942년 4월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 40파운드를 감량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공식 육군 보고서는 폴리군 대령이 1945년 2월 4일 마닐라 산토 토마스 억류 캠프에서 가족과 재회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재회는 4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 건은 레이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병가는 끝나지 않았지만 전쟁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조된 B-25 폭격기들은 계속 비행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과 다른 승무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이 만든 개조는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은 9,600대의 B-25 미첼 폭격기를 제작했습니다. 거의 5,000대가 건이 원래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전방 총기 패키지를 갖춘 스트레이퍼 번양 기종이었습니다. 이 스트레이퍼들은 태평양에서 800척이 넘는 일본 함선을 격침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2,000대가 넘는 일본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약 85,000명의 일본군 병사를 사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하다고 불렀던 상선 파괴자 개념은 전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함 무기가 되었습니다. 건은 다시는 전투 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부상이 그의 작전 경력을 끝냈습니다. 육군은 1948년 6월 30일에 그를 대령으로 전역시켰습니다. 이병 전역이었습니다. 그는 48살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필리핀 항공을 재건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가 전쟁 전에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1946년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건은 세대의 전쟁 잉여 C-47 수송기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닐라, 세부, 다바오 및 기타 필리핀 도시들 사이의 노선을 비행했습니다. 그가 전쟁 전에 5대의 비치크래프트 항공기로 세웠던 항공사는 이제 필리핀 전역에서 운항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1947년에 그에게 특출한 공로 훈장인 디스팅기시드 서비스 스타를 수여했습니다. 마누엘 로아스 대통령이 직접 그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리핀 해방 작전 동안 필리핀 공화국에 대한 비범한 영웅주의와 탁월한 봉사를 기립니다. 폴 이군 대령의 연합군 항공기에 대한 혁신적인 개조는 일본군 격퇴와 필리핀 국민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미국군은 이미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오크리프 클러스터가 달린 비행 훈장, 은성 훈장, 공로 훈장, 항공 훈장, 그리고 9개의 퍼플 하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디스팅기시드 서비스 훈장은 추천되었지만 결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건이 기아가 전술적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케니 장군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파피건은 제5공군에서 가장 기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기계적 천재성과 전투혁신은 서남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스트레이퍼 개조가 없었다면 비스마르크해 전투는 일본의 승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스마르크해 전투가 없었다면 우리는 뉴기니를 잃었을 것입니다. 뉴기니가 없었다면 필리핀으로 가는 길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1945년 7월 날짜에 국방부 기밀 서한에서 메가더는 건을 준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 추천은 거부되었습니다. 육군 항공대는 병력 구조를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진급은 동결되었습니다.
건은 대령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자유로워졌습니다. 필리핀은 해방되었습니다. 일본군은 패배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걸쳐 확장되었습니다. 건은 DC-3 항공기를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DC-4, 그리고 컨베어 340 항공기를 추가했습니다. 항공사는 홍콩으로 가는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방콕, 싱가포르를 왔습니다. 1956년까지 필리핀 항공은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했습니다. 건이 작은 섬 사이를 운항하던 항공사는 국제적인 운송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비행했습니다. 마닐라에서 시부로, 시부에서 다바오로, 다바오에서 홍콩으로 운항했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움직임이 생존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일부 조종사들은 건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건이 무언가로부터 여전히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산토 토마스의 기억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의 개조된 항공기를 조종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일 수도 있었습니다. 1957년 10월 10일, 건은 비치크래프트 모델 18 쌍발 엔진 비행기를 전세 냈습니다. 그는 마닐라에서 바기오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일상적인 비행이었습니다. 일기예보는 코르디에라 산맥 상공에 흩어진 네우를 몰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전 8시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었고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11시였습니다. 관제탑은 오전 9시 28분에 이륙을 허가했습니다. 날씨는 예보보다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코르디에라 산맥은 구름에 갇혔습니다. 폭우와 낮은 시야, 그리고 난기류가 발생했습니다. 비치크래프트기의 무선 통신은 오전 10시 47분에 끊겼습니다. 수색 구조대는 3일 뒤 바기오 근처 산비탈에서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항공기는 네우 속으로 날아들어갔습니다. 조종사들은 그 위로 비행하려 했습니다. 강풍이 그들을 산등성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탑승자 전원이 즉사했습니다. 폴 어빙건은 1957년 10월 1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57살이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58살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그에게 국장을 치러주었습니다. 6,000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참전 농사, 필리핀 항공 직원, 그리고 산토 토마스의 전수감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케니 장군은 미국에서 조화를 보냈습니다. 마닐라 타임즈는 10월 12일에 건이 보고를 실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전쟁 영웅,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그의 비행 훈장, 비스마르크 해전에서의 락할, 필리핀 해방 임무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실제로 한 일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를 말해주었습니다. 5,000대의 B-25 스트래퍼가 그의 개조로 만들어졌습니다. 800척의 일본 함선이 침몰했습니다. 지상에서 2,000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85,000명의 적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그것들은 공식적인 통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량양은 달랐습니다. 스트래퍼 개념은 공군이 폭격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건 이전에는 폭격기가 높은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건 이후 폭격기는 다목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야기에는 기총소사, 수만 폭격, 그리고 근접 항공 지원이 포함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AC-130 건십은 건이 B-25 개조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A-10 워트호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방 발사 총기를 장착한 모든 현대 공격기도 그러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은 1948년에 건을 자문 엔지니어로 고용했습니다. 그는 B-45 토네이도 제트 폭격기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총기 장착 시스템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그는 전방 발사 무장 패키지를 설계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많은 보수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그 돈의 대부분을 참전 용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다니엘은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B-52 폭격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는 대령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페피건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199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2,000부가 팔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폴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텍사스주 프레더릭스버그에 있는 국립태평양 전쟁 박물관에는 건이 총기 장착 원본 도면 중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번색되어 있습니다. 치수는 란필로 손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스케치에는 A-20기 기수 내부에 장착된 4개의 59경 기관총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계산도, 컴퓨터 모델링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스마르크해에서 8,000명의 일본군을 죽인 바로 그 도면이었습니다. 공군협회는 2008년에 건을 공군 부사관 유산의 전당에 헌액했습니다. 헌액문에는 그의 혁신, 전투 기록, 현대 공격 항공에 미친 영향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행사는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그의 손자 3명이 참석했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오늘도 여전히 운항합니다. 이 항공사는 아시아, 호주, 북미 전역의 42개 도시에 취항합니다. 마닐라에 있는 회사 본사 로비에는 건이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총기 패키지와 현장 개조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정비공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들의 실제 랑웅담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군 복무자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페피건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이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